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결정하고 나서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 루블화 가치의 폭락, 또 화폐 가치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러시아 경제의 불안과 디폴트 가능성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항구와 원전 같은 여러 시설들의 공격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는 2013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팔 소리에 주식을 팔고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라는 격언이 이번에도 들어맞을까요? 금요일장, 오늘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우크라이나 장기화 투자 전략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네. 푸틴 대통령도 좀 단기에 끝날 걸로 예상을 했었다고 하죠. 네네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전쟁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것들 봤을 때 발발 전에 시장이 많이 좀 하락합니다. 그래놓고 딱 발발하고 나면은 시장은 오히려 상승해요. 상승하고 그 다음엔 시장이 뭐 이제 변동은 주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면 좀 시장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요. 뭐 빌빌빌빌 되다가 전쟁이 끝나, 뭐 오히려 시장이 또 상승합니다. 과연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더 긴 몇 년에 걸쳐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시장은 더더욱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요동치지 않고 하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건 과연 핵을 쓸 것인가. 그랬을 때 같이 죽자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중심만 죽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하면서 내 거 이거 다 빠지면 어떻게 다른 것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진짜 같이 싸웠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핵을 쓸 것이냐.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오히려 지금 얼마나 진짜 종목 장세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수익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종목을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월 14일부터 금요일장 보내고 났더니 월요일장서부터 러시아가 언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영을 했는데 어제 이걸 모두 만회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유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국제에너지기구 IEA 차원에서 비축유를 각국에서 방출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이달 3월 들어서 $100 돌파하더니 $110 돌파를 했고 간밤에는 또 $110 중후반 도전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간밤에 국제유가가 $107 선. 그렇죠. 예. WTI 기준으로. 예, WTI 기준으로 $107 선을 나타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시간에 거래되는 거 보니까 또 한 2% 이상 올라가면서 $110 막 터치하고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WTI 예. 기준으로. 자, 지금 유가 강세, 이것 제가 봤을 때 가장 시초가 됐던 거는 유럽에서 여름에 걔네들이 이제 풍력 이런 것 쪽으로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그러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 대란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얘네들이 자꾸 행패를 부려요. 줬다 안 줬다, 막았다 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 전기료가 거의 9배까지 올라가고 공장 같은 경우도 막 문 닫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더 악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유가 상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투기 세력들이 일단 상방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네. 일단 제가도 이제는 뭐 90달러 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100달러는 넘어간다. 지금 이 추세에서 선수들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100달러, 110달러 가는데 진짜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됐을 때는 이제 120달러, 이제 130달러? 뭐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쉽게 또 하방으로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100달러 넘어가면서 이 유가 쪽에 인버스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걔네들 녹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길게 위쪽으로 상방 잡을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유가 상승,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제가 볼 때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란 이제 핵 합의 요거 기대감이에요. 요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란 쪽에서의 물량들이 나오는데 그게 시장을 뭐랄까 커버해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 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셰일가스예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셰일가스 BP 손익분기점이 50달러거든요. 지금 100달러가 넘어가면 포함은 그냥 2배 이상 수익인데 지금 그거를 안 하는 건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맘만 먹고 그거 풀어버리면 유가 내려가는 건 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투기 세력들의 상방 베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락 요인도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찍고 내려오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에너지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처음 움직였던 게 석유 유통주들이었어요. 에너지주들, 정유주들, 대형주까지 움직임이 연이어서 파동이 나오면서 매기 확산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오늘 뭐 석유 유통주들 보시면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GSE 같은 종목은 5일선 아래로 밀려 내려갔어요. 네. 예. 어쨌든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강세가 이어질지 또 유가 상승의 피해주들 움직임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유가 상승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GS 아니면 뭐 SOE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 케미칼 쪽으로 해가지고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이게 진짜 맞아? 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종목 아니면 뭐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뭐 어찌 보면 진짜 투기성, 테마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지 진짜 전통적인 정유, 화학 이들의 주가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화학보다는 정유 쪽이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냥 네. 한 종목 보면요. S51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매수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보유 가능한 자리예요. 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런 가격대 99,400, 즉 10만 원까지는 지금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 유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만 원까지는 열어놔도 되고 그럼 지금 한 1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케미칼 쪽 롯데케미칼은 어때요? 오히려 지금 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애는 제가 봤을 때 이전 저점 18만 9천 원 이거 한번 하회하면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볼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난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오히려 18만 9천 원, 즉 19만 원 깨는 자리에서부터 매수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22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종목 윗꼬리 달고 쭉쭉 하는데 이거 죽었을까요라고 했을 때 이거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고 그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3일 전 이 저점이 얼마냐면 21,550원이에요. 그거를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익절이든 손절가 잡고 지금은 보유 자리가 맞고요. 만약에 이거 더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25,900원 이거 치고 가게 되면 더 갈 것이고 더 간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25,900원이 익절가가 되면서 홀딩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석유는 2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주시고요. 네네네. 네, 유가가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글쎄,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동성을 주냐. 우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리오프닝 어땠어요? 코로나가 아주 정점에 달하고 여기서 리오프닝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리오프닝이 움직이듯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점에서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 가면은 그거 한번 더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거 보고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120달러 찍었어. 그래서 오늘 시장 딱 하려는데 시간에서 보니까 유가 푹푹 떨어지면 우리 시장 하기도 전에 얘네 급락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매매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정유주, 화학주 얘네들은 큰 거 찌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트레이딩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한국서구,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은 진짜 원래 평소에 거래 없는 애들인데 지금 수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잘못 고점에서 건드려 버리면 진짜 언제 내 매수가 오지?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고요. 아까 이제 피해 업종 이야기를 했는데 네. 피해 업종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산업이 다 피해입니다. 유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원가 부담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물가 상승 이런 거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 한 차례 제품가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려버렸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뜻 살 수 있느냐를 할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유가 110달러, 120달러 이게 3개월, 한 달만 더 이렇게 유지해버리면 석 달, 넉 달 있다가는 이게 고스란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혜 업종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게 다 수혜 업종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지금 말고요. 과거에 태양광만 있을 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대급부 뭐지? 그냥 계속 태양광만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걸 반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태양광, 풍력, 2차 전지예요. 그래서 내가 3주 전부터 2차 전지 바닥 나왔다 이야기하고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결국 이 수혜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우리나 모든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수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유럽에서 에너지원의 수급을 다각화할 것이라는 전망들과 함께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수혜 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원전 화재가 나니까 주변에 방사능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서 일본 후쿠시마가 있고 지금 소련 옛날 이제 체르노빌인가요? 거기서부터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새롭게 크게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SMR 있죠? 예. 네,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건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되 추가적으로 할 때는 이 SMR 이걸 중점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에너지원을 구성해야 돼요. 저는 이 독일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돼지 소 키우는데 거기는 분비물 가지고 에너지를 해서 한 지역이 거기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나무도 많고 폐기물 많아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그 지역마다 에너지를 이제 특화해가지고 자립하게끔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큰 그림에서는 이제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이 SMR 소형 에너지원으로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그림에 있어서의 에너지 방향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뿐만 아니라 잠깐 말씀해 주신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런 영역도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원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다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유가 올라가면 다 피해이긴 한데 지금 유가 강세, 원화 약세 피해주가 항공주거든요. 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는데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우리 항공,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냥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얘네들은 주로 대부분 리스예요. 리스다 보니까 그거를 또 돈으로 주다 보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데 기름값까지 올라가면 두 배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못 갈 수 있어.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재성 원화 약세하고 고유가 이하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좋아질 거야. 거기서 투심의 싸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하나가 강해버리면 고유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대한항공 차트 봤을 때는 요런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지켜주지 못하면 이제 하락 나오면은 얘 같은 경우 우리 추세대를 보면은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아, 네.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 그러면 얘가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냥 추세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또 다시 올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항공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그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움직여 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후 조정 나왔는데 결국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조정 주고 한 번 또 갈 거다. 근데 그 조정 자리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라면 여기서 한번 깨져버리면은 한 달 반 정도 조금 더 약세 나타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오히려 매수하게 되면 더 크게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최대한 저가에 잡는 노력을 항공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여행이 엄두가 안 나요. 그렇죠. 코로나만 해결되면 갈 것 같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요.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또 랠리를 펼쳤습니다.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원자재들이 급등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곡물 가격 역시도 자극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항구 헤르손이 점령을 받았는데 여기가 곡물 공급망이라고 해서 또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세가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 보면 에그플레이션 생각난다고 제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이제 올해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예. 보시면은 지금도 내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밀 같은 경우 지금 봤더니 거의 9% 이상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밀은. 네네.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자재들 특히 곡물 같은 경우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일단 우크라이나 자체가 굉장히 큰 곡창지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본 건 아니거든요. 기후이변이라든가 자연재해 이런 거로 인해서 뭔가 불균형에 의한 에그플레이션이 올해 나타날 거다라는데,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먼저 크게 시세를 줬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대장주가 저는 효성 OMB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오늘 지금 윗꼬리 달고 쿵 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네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윗꼬리 달았는데 그럼 이런 종목 쫓아가야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냥 갖고 있는 분만 갖고 가고 나 이 종목 그래도 꼭 사고 이 채택규가 이야기한 대로 올해 한번 볼래요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이 11 이평선까지 한번 어느 순간 되면 또 조정 올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사고 근데 또 떨어져. 한번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한 번 사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갈 거야. 여기서 수익 낼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주식하면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튼 이 우크라이나로 인한 이 에그플레이션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올해 지속적으로 발생된 가능성이 높고요. 이 차트 보시면 이거 이제 정배열 만들어서 한 번 쏜 거예요. 한 번 쐈기 때문에 얘 반드시 네. 조정 나오고 2차 상승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특히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1차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2차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2710선을 지지하고요. 하락하지만 이 선을 지지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장 그래도 선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예. 네, 굉장히 강한 동의하시네요. 거고요. 다만 이게 왜 강하냐면 우리 지금 거래대금이 20조가 안 돼요. 20조가 안 된다는 건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면 절대 안 나오고요. 네. 결국 이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큰 수급들이
지금 여기서 크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잘 보시면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두 손 놓고 가만히 좀 전쟁이 끝나기 바라면서 지금 하다가 지금 놓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많고. 네.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게 그때마다 움직임이 막 바뀌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 가지고 확실하게 안정화되면 나 살 거야. 그럼 벌써 다 늦은 거예요. 예, 다 늦었기 때문에 항상 공포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빠른 손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SCI 결정도 저는 정말 빠르게 나왔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러시아 그 지수를 MSCI EM 지수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이 나왔고요. 9일 장 마감 이후 기준으로 그렇게 재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일 쉬기 때문에 8일부터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MSCI EM 지수에서 편출되면 그 외국인 자금의 일부가 우리 장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걔네 장이 지금 막혀져 있는데 이게 풀려야죠. 예, 풀리고 거기서 매매하고 나와야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시차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러시아가 왜 이렇게 왕따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이러한 것들 러시아가 얼마나 못됐다라는 게 지금 다 공공연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너나 없이 그냥 중국 빼놓고 다 러시아를 배척하잖아요. 결국 그러한 모습이 결국 MSCI 신흥국 지수 퇴출도 빠르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12.2%인데 한 0.2% 늘어서 한 12.4%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MSCI에서 편출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독립 시장. 거기에 보면 저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정크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냐할 때 시장은 일단 그 지수를 추정하는 에페시브 자금 이게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액티브 쪽으로는 뭐 거의 뭐 한 4조까지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한 8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들어오느냐를 할 때 일단 러시아 시장이 열려야죠. 네. 열리고 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나타날 텐데 8천억? 하루면 끝납니다. 또 솔직히. 네. 맞아요. 이거 뭐 1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장에서 뭐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지금 문이 닫혔어요. 근데 러시아도 경제 방송을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삼각 고인의 명호흡입니다 하면서 술을 드신 전문가분이 계셨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러시아 경제가 파탄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글로벌 기업들도 탈러시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수혜와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러시아에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요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좀 풀어줘가지고 뭐 나름대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출해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이제 네. 거리감이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 이쪽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잘 풀리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못 가지만 또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또 영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또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여튼 현 시점에서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이 반도체, 완성차, 그다음에 가전 이쪽 종목군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 있고요. 결국 이 탈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뭐 수혜다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조선부터 해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그 막 수산도 움직였지만 이런 수산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정말 러시아 명태 때문에. 단발적이니까 제발 네. 그런 쪽으로는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좀 큰 그림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져가야 될 섹터는 또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중고가 있더라고요. 예, 러시아 쪽으로 판매하는 비중도 7, 8% 정도 네네네. 된다고 하고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비용 부담을 겪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현대차 차트 보면은 아주 엉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바닥은 잡은 거 아닌가요? 글쎄 우리 현대차 이거 내가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솔직히 요 차트 이때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떠들어댔어요. 어느 시점이냐면 요때예요. 요때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펌프질해요. 완전히 이 차트도 만들어놨고 차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현대차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 치고 못 가니까 이렇게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 따졌냐 그랬을 때 저는 아직 모른다. 왜?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양봉은 독약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났느냐? 분명히 이격도 많이 벌어졌지만 저는 아직 이 현대차가 바닥 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 삼성전자든 우리 이 현대차든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은 버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지금 시장 자체가 얘네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얘네가 저는 올해 중에 한 번은 또 시원하게 주도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도 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면 어때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진 않잖아. 그냥 기분만 더럽지. 근데 작은 종목, 아주 재무 상태도 엉망인 종목, 이런 종목 갖고 손실 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도 더럽지만 불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좋은 종목 갖고 가는 건 중요하고요. 또 그 대형주니까 안전해. 물론 안전하지만 얘네들이 수익으로 주식 가려면 수익이 먼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싸움이 중요해요. 현대차 사가지고 물려있어. 괜찮아요. 근데 10%야? 얼마나 좋아? 나중에 담으면 돼요. 근데 비중이 50%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머지 90% 갖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쪽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는 물려있지만 다른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푸틴이 정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심란한 게 저는 며칠이었거든요. 며칠 내내 그런 마음이 지속됐는데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지금 구간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전번국이 잘 되면 안 되죠. 러시아 파탄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마그마님께서는 느낌이 조금 서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지금장 어떻게 또 파악할지 두 번째 주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환매 장세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대형주는 좀 묶여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업종 테마 순환매 배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1월 달 같은 경우 우리 왜 하락했죠? 결국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러한 것들로 하락했어요. 2월 반등 나오다가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가 결국은 거기 좀 중심이 됐어요. 근데 2월 말부터 3월 들어서는 어때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진짜 매우 강하게 개별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주가 그게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전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 잘 보시면 대형주, 실적주, 밸류가 나죠?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맥히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은 진짜 재료, 이슈, 그걸 붙이면서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게 한 달, 두 달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종목 매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뭐 화장품 아니면 뭐 엔터 이들이 진짜 강하게 올라가고 전쟁 발발하면서 오히려 그 이유는 조선이 이제 빵 치고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 곡물, 방산, 뭐 어제는 시멘트 건설까지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네. 결국 이러한 것들 추세 이렇게 빵빵빵빵 치고 갔는데 버릴 섹터는 버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섹터는 내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릴 때 매수해가지고 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시장의 순환매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석부터 시작이었다. 조선.
딱 기준 잡아주시고 해운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해운주가 또 굉장히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시세를 내줍니다. HMM이 장중에 21%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16% 강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최근에 나타난 그 순환매, 그 중심에 또 신재생 에너지도 빼놓을 수가 없죠. 소외됐던 뭐 수소주까지 움직임이 나왔을 정도니까 순환매가 정말 소외된 종목들까지로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네, 시작이었던 조선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주라든가 수주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그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발주도 늘어났고 수주도 늘어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과거에는 저가의 출혈 경쟁에 의해서 그 조선사들이 시장에서 보여줬다면 지금은 아주 고부가 가치의 그 알찬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늘어나요. 예, 그러한 것들이 올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조선 쪽이고 특히 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막아버리니까 그걸 대체해가지고 결국 LNG선이 좀 더 늘어날 거야. 그거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결국 이 조선주 쪽으로의 움직임을 연출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제가 이제 조선주 쪽에서의 대장은 항상 뭐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는데 현대미포조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떤가요? 예뻐요. 여기서 한번 쏴주고 조정주고 지금 네.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데 네. 지금 얘 이제 정배열 들어오면서 이 11이평선 정확하게 근처 왔다가 지금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얘 84,400원은 얘는 치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목표가 얼마일까? 얘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97,100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97,100원이라는 목표가 보면서 가시면 되는데 과연 얘가 그냥 갈 거냐? 아니면 한번 9만 원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갈 거냐? 그거는 결국 이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럽발 에너지 대란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 갈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것들이 신재생 쪽으로 이제는 분위기를 타는데 거기에 이제 1등 공신이 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갔다는 건 대처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찾게 되고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걔가 진짜 많이 팔려 안 팔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분위기, 투심. 그게 이제 사로잡으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분위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풍력이 중심이면서 앞으로 좀 SMR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을 게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수소까지 미국은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우리나라는 수소하고 원전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거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주 국방이라든가 군비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돼 가지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들의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뭐 전염병만큼이나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또 국제적인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쪽 조선도 역시 LNG선 수주 실제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당연하죠.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가. 예. 그 표도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NG선 수주 확대 기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쪽 조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방산까지 예산이 좀 늘 수밖에 없는 분야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최근 순환매 종목 가운데서 주목할 종목도 이 업종 중에서 나올까요? 네,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많이 올라갔을 땐 제발 사지 말자. 그냥 어찌 보면 올라갔을 때는 조정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면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이 방송에서 이거 좋대 그럼 그냥 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대부분 고점이야. 그럼 고점에서 얘가 조정받고 다시 이전 고점 치고 가려면
진짜 빨라야 한 달이고요. 늦을 땐 2달, 석 달 걸려요. 그러면 결국 2달, 석 달 내가 비중 5%, 10%인데 고점에 샀어. 3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이거 50%확 담아가지고 했더니 사자마자 뭐 한 이틀, 3일 지났더니 마이너스 20%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 나가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할 때는 손절 필요하지만 손절을 생각하면서 주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2번 산다, 3번 산다라는 생각 갖고 종목을 접근해야 돼. 내가 네. 이 종목을 살 땐 왜 살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때문에 하락했어. 아니면 좀 수급이 좀 꼬여서 좀 내려왔네? 그랬을 때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네? 그럼 거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아까 지금 주도했던 섹터 중에 2022년도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에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원전, 풍력, 조선, 수소, 그다음에 건설까지 이렇게 한 6섹터는 내 포트리오에 다 담을 수 없으면 한 2-3개 정도는 담아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자동차주 대장주들도 연내에 한 번은 언젠가는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딱 다 찍어주셨어요. 딱 6가지 섹터로 지금 순환 매장에서 주목할 섹터를 찍어주셨고 또 기억할 것은 한 번에 산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라는 점이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원전, 풍력, 조선, 수소, 그리고 건설까지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원래 올라가면 성장주가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좀 혼조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레벨 자체는 2% 부근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고요.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중요한 변수일까요? 네, 지금 굉장히 뭐랄까 10년물 국채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여지만 연준만큼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10년물 국채 2% 이상 올라갔다가 한번 굉장히 급락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또 한 1.8% 밑에 1.7 거기서 지금 또 놀고 있더라고요. 네. 과연 왜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못 올라갈까? 근데 10년물 국채가 급락했을 때 2년물 국채도 같이 급락을 했어요. 그건 결국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이걸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도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여튼 이 10년물 국채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재해 있기 때문이고 즉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까? 이러한 것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좀 같이 포괄되면서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1.8%에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얼마 인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처음에 50bp 인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나왔을 때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퍼센트 포인트는 일단 0.25로 얘기를 했고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좀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틀 연속 의회 증언이 나왔는데 성장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이제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거 3월에는 진짜 거의 뭐 99% 0.25%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왜 지금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중심에는 뭐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원자재예요. 물가? 원자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원자재는 이 투기 세력에 의한 장난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연준에서 보고 있는 하반기 물가는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빅스텝으로 확 가기보다는 일단 3월 달은 4월, 5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 FOMC 회의에선 제가 봐도 0.25% 금리하고요. 그다음에 QT 같은 경우는 논의는 하겠지만 조금 보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긍정이에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4월 달 이제 CPI, PPI,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봐야 돼요. 봤더니, 유가가 계속 120달러야. 다른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5월 달 FOMC 회의 하기 전에 이제 월가에 이제 방아쇠들이 뭐라 하냐. 야, 이번에 0.5% 확실해. 아니, 0.75%도 할 수 있어. 거기다가 QT 바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제 던져버려요. 그럼 시장이 막 출렁이면서 쿡쿡쿡 떨어지면은 이제 연준 의장들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립서비스 합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보지 마. 내가 봤을 때 우리 이 원자재 시장 또 하락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다독여 줍니다. 그러면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하다가 5월 달에 FOMC에서 딱 봤더니 진짜 0.5% 하락시켜, 금리를 인상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더 떨어지면서 저점 확인하는 그러한 이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튼 3월 FOMC는 즐기자. 그러나 네. 또 이게 많이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경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네. 일단은 3월 FMC 시즌 동안은 우려와는 달리 좀 즐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3, 4월에 그 물가를 잘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서 시장에서 잡아가는 분위기들을 따라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좀 자극되면 또 월가의 구루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주도주가 없는 장세거든요. 예, 주도주 없는 장세, 순환매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까 성장주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성장주가 최근 우리 시장에서 플랫폼주, 게임주, 배터리주, 바이오주까지 대형주들이 바닥을 잡았거든요. 예, 잡고 이제 좀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볼까요? 여튼 바이오든 기술주든 게임이든 이들이 바닥권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신규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자금 가지고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건설인가요? 아니지. 건자재, 건설. 이제 얘기할 텐데. 예. 결국 내가 게임도 갖고 있고 반도체도 갖고 있고 5G도 갖고 있고 바이오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들 중에 하나가 또 뻥뻥 칩니다. 우리 풍력이 뿡뿡뿡뿡 치고 가듯이 네. 분명히 쳐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내가 더 해가지고 수익 냈어야 돼. 그건 상상 속이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수익 냈을 때 비중 줄이는 게 맞고요. 제가 보고 있는 3월 달은 3월 9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대통령 됐을 때 분명히 거기서 정책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선거 온 거 보면은 안철수, 그 다음에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분석할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뭐가 움직일까? 누군가가 대통령 됐을 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찾으면은 한 달, 두 달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 해가지고 거기에 내 비중의 10 내지 20%를 몇 종목 담고 가는 것 나쁜 전략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순환매를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까 찍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진짜 상당히 제가 와닿는 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반에 지금 한 달 말씀해 주셨지만 초반에 1, 2년 사이에 모든 재테크의 승패가 끝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너무 준비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당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하여간에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극명하게 갈라지고 또 거기서 굉장히 드라이브 걸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관련된 종목은 분명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1년, 2년 보고 가게 되면 크게 나타나 저축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다른 전문가가 대선 정책의 공통부모로 제시한 게 신기술 투자 관련해서 반도체 등등등 모빌리티 등등 얘기하시고 방역 완화 쪽, 리오프닝 쪽 얘기해 주셨는데 최태규 전문가님은 또 2주 후에 저희 시간에 또 기회 되시면 타이밍이 맞으면 과연 다음 정권에는 어떤 게 크게 움직일지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원달러 환율 계속 뭐 레벨이 높아서 사실 좀 신경 쓰이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또, 지금 또 1112원이네요. 예, 1110원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데 시장은 그래도 좀 지지를 합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